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틱의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당시와 달리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6월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 5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미국 연준 베이지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등 다양한 이슈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투자 경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투자 팩틱의 승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실전 투자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시장의 큰 그림을 보이기 위해서 해설위원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해방 해설위원님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해설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좀 바뀌어가지고 익숙지 않은데 네. 또 적응을 해야겠죠. 네, 오늘부터 좀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뉴스 전달이라든가 정확한 팩트적인 부분을 정확히 찍고 매일 출연하시는 마스터분과 과연 이 시장에 대한 사례로, 시황에 대한 사례로 방향성 어떻게 보는지 자세하게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를 도와줄 오늘의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스터, 이제 차트 남자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오늘 앞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위원님이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미국장이 조기 종료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실시간적인 그런 트레이딩 전략 자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쪽에 이제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 함께하면서 더 든든하게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해외 선물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 나스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나스닥은 0.10% 하락한 13,6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의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미증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좀 미장이 휴장이죠. 같이 한번 선물 시장 체크하는 시간 먼저 한번 가지고 나스닥에 대한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기 종료예요. 네, 조기 종료입니다. 시청자분들 꼭 인지하시고요. 02시에 선물 시장은 닫힙니다. 미장은 쉬고 여러분들 이 부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오늘 당일 거래성이라든가 유동성은 크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오늘 방향성이 잡힌다기보다는 내일부터 추세적인 부분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미증시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안 발표. 네. 어떤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됐는데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미증시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예산안. 네, 예산안에는 증세안도 포함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지출 규모가 지금 나오는 말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정부 지출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자, 자세하게 내용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6조 달러입니다. 총 규모가. 근데 이 예산안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프라 정책 펼치면서 증세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 자체가 굉장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 지출 규모 6조 달러, 그리고 예산안, 증세안 포함.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인프라 정책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 통과가 필요해요. 이제 이제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화당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증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9월 말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네, 들어봤습니다. 뭐였죠? 셧다운 그 단어 자체는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인데 네. 잠깐 중지한다 이런 의미 네. 아닐까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 통과되기 전까지 네. 이제 의회가 올스탑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뭐 의회 직원들은 뭐 이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러면 셧다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있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스터분하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었던 주말 사이에 6조 달러 관련해서 예산안 발표가 있었고, 계획 발표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규모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근데 증세 관련해서 포함돼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었죠. 2020년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증시가 굉장히 많이 혼조세가 일으켰어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종합적으로 이 시황은 오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지 마스터분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나스닥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나스닥 트레이딩 관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팻말 들기 시작해 주실 텐데 나스닥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트레이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늘은 관망? 관망이죠. 예, 오늘은 관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휴장인 이유도 있고, 오늘 관점은요, 트레이딩보다는 제가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인프라 투자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규모 자체는 6조에 대한 규모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세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계획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재정 마련이 뭐 증세도 있겠지만 국채 발행도 있겠죠. 근데 지금 대두되는 거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 적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증시 방향성이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관점이 가장 대두되는 계획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즉 과거에 이제 증세 적용 사례가 있었는데 이 증세 적용 사례에서 어떠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900 초반이었어요. 1900 초반 관련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1916년도 그다음에 1918년도 이때 처음으로 증세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뭐 스페인에 이제 독감 유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1차 세계 대전 때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2로 놓고 봤을 때 1922년부터 1926년에 증세 국면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프상에 봤을 때 이 파란 그래프가 다우의 연간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법인세율 인상했었던 그런 그래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1916년도 때부터
자, 법인세, 즉 증세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세를 인상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우의 연간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한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한 번에 급락으로 좀 보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28년대부터 31년도 이때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기가 있었던 때였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경제 상황이 되게 호전으로 흘러갔을 때 증세 적용을 했을 때 그때는 큰 영향을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다우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 이제 최근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죠. 옛날에 있었던 이 대공황 시기 때 증세 적용을 또 했습니다. 증세 인상을 함으로써 이 다우 연간 상승률이 완전히 좀 급락으로 떨어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증세 적용을 할 때, 안 할 때, 이 시대에 경제 상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 국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성장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즉 대규모 6조에 대한 이런 규모를 실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증세 적용이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우의 연간 상승률과 이제 증세죠. 증세를 인상한 이 시기를 통해서 증세를 크게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엔 증시는 상승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프라 투자 6조의 규모가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초반에 있었던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2.4조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이 얼마 전에 공화당 간의 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2.4조의 인프라 투자도 통과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든 인프라 투자 6조 규모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증세 적용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가장 대두되는 건 바이든 6조 달러, 즉 이 인프라 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안정화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과 더불어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도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관점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이 발행에 대한 금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가 좀 더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 자체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계획안 6조를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 먼 시간에 미래에 좀 통과되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해결이 되지 지금 당장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뭐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증세 적용을 통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점에서 대두되는 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계획안은 아직은 증시에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증세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증시에 대해서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않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증시에 영향이 받는 게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무너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는 6조 이제 규모를 발표를 했음에도 지금 초반에 있었던 인프라 투자 2.4조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사실 민주당이랑 어떻게 보면 작년에 바이든과 블루 웨이브 가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예상 조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킴으로써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화당의 의견 없이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만 있으면 결국에 이제 통과시키는 그 예상 조정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 예상 조정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견과 이 공화당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관점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6조 계획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인프라보다는 즉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용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물가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다음 전략 때는 좀 더 중요한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략 꼭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증시는 별다른 영향 없이 다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 여기에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뭐 내용에 대한 차트 남잔 마스터님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하자면은 뭐 세액 관련해 갖고 지금 일단은 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안에 대한 시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긍정적인 관점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질문 나왔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한 네. 것 같아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신고점 갱신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오늘 차트 남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고점 지금 사실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증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자, 최근 이제 고점 갱신을 한번 돌파하고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어떤 시장이 굉장히 악조건에 휩싸였었죠. 예, 이때 인플레이션의 우려인데 네.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어떤 탑다운 되면서 2.5%에서 2.4% 내려가면서 안정화 구간에 다시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산안 발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고점 갱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답이 가능하신지. 네, 저는, 마스터님 질문 받아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호적으로 지금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프라 투자의 긍정적인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앞서올 이런 악재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프라 투자가 한번 발표된 이후에 3월 31일이었어요. 나스닥 차트 놓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차트 한번 켜주세요. 지금 3월 31일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통과된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뭐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일단은 1차 부양책 1.9조의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당의 계속 의견차가 막 심해지다가 이 민주당의 임의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부양책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1.9조 달러가 부양책에 이제 타결이 되고 나서 증시는 계속 우호적인 환경을 보여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문제인데 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증시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앞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오히려 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책 즉 증세 쪽에서 지금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오히려 좀 빨리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공화당 측에서 증세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물가 상승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축소를 했습니다. 원래 2.25조였는데 1.7조로 좀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공화당은 초반에 제시했던 금액이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규모를 또 증가를 했고요. 9,280억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합의를 좀 빠르게 보려고 공화당은 금액 올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규모를 낮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 아직은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국면에서는 봤을 때 증시가 신고점을 갱신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고용이에요, 고용.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을 통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있었던 이 고용 발표가 100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예상치는 오히려 좀 부진하면서 88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상치보다 부합하면서 아직은 달러를 푸는 속도를 제한할 때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고 시장은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그래서 좀 중요했던 게 바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PCE 물가, 즉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즉 호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호전적으로 나왔는데 증시에 대한 영향이 왜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이제 전주에 있었던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보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지표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지금 68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더욱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즉 돈 푸는 속도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는 물론 긍정적인 얘기로 해석이 돼서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증시가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 국면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이게 신고점 돌파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가오는 고용 지표에 집중해 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설위원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또 몇 가지 또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인프라 관련해 갖고 끝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용 좀 정리하면은 뭐 사실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사실 왜 천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은 사실 최근에 원래 고용 지표였다가 이제 좀 집중하는 게 이제 물가로 바뀌었다가 근데 이제 물가 또 안정화되니까 또 다시 고용 지표로 바뀌었어요. 다시 그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 자체가 또 다시 고용 지표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준에서는 조금 이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오늘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인프라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더 질문해야 되는데 차트 한 번만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2020년도 이제 트럼프 정권 때죠. 트럼프 정권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이 네모칸. 이 네모칸이 이제 실업수당 가가지고 이제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양당이 합의를 좀 못 이뤘었어요. 미국 증시 상황에서. 자, 근데 이후에 달라진 점은 정확하게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됐다는 점인데 사실 지금 한편의 어떤 시장 시각에서는 작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블루웨이브에 대한 전후 차이로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저번과 달리 트러블이 없을 거다라고 트러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공화당이 지금 증세 관련해 가지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죠. 오히려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뭐 이제 다수결로 이제 통과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 의원 중에
조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바이든이 이제 법인세율, 즉 21%에서 28%, 즉 7%나 인상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국면에서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당 의원, 즉 블루웨이브를 가결을 한다,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통과 가능성을 크게 열어둘 수는 있지만 지금 한 명에 대한 의원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이 변수 자체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맨친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28%에서 25%로 인하하자. 25%로 나는 이제 통과를 좀 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블루웨이브,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블루웨이브가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미 예상 조정안 법안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될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면 뭐 증시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죠.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으면 통과되기는 좀 힘들고 단기적으로는 신고점을 갱신하기 좀 제한적이다, 힘들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관점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티계 승부 차남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흐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0.15% 상승한 1,9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오늘은 이 골드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국채는 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금값만 오르는 네.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뭐 일단은 외신 한번 보면서 기사 내용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집중해야 할 요소는 사실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이제 코인에 대한 투자성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제 금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자체가 좀 내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 관련해 갖고 집중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맞선님께 의견을 한번 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금값이 너무 오르는데 이거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에 대한 시세를 볼 때 정확하게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맞선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소님, 혹시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트레이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전략으로 들어주셨는데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골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골드가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순환으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관련된 얘기도 있고, 즉 인플레이션이 좀 뜨거웠었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상품 물가가 병목 현상이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저 효과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순환으로 골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난 그런 근거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한정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골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최근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유동성이 좀 빠지면서 골드에 대한 수요로 좀 돌아갔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드린 거고 오히려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더 큰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골드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좀 달러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제 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면은 한번 이제 크게 상승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90달러 선까지 거의 상회를 했었는데 다시금 박스권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달러가 지금 골드에 대한 연관성을 띠는 이유는 달러는 이제 금리에 되게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드의 방향성과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반비례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골드를 트레이딩한다라고 하실 때 달러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달러 내려가면 골드는 올라가고 골드는 올라가면 이제 골드가 이제 내려가면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원칙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건 아닌데 일단 통상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오히려 90달러 선을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 정도의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800억 달러는 국채고요. 그다음에 400억 달러는 MBS 모기지 채권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800억에 대한 국채 매입이에요. 이 800억에 대한 국채 매입을 오히려 축소하게 될 경우 연준이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된다라면 이 달러, 즉 채권 매입을 하는 거를 축소를 하겠다. 계속 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이퍼링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테이퍼링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는 초강세 현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올라가면 골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골드가 물론 지금 관점은 아니에요. 매도 트레이딩 전략은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골드 트레이딩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골드는 지금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이 테이퍼링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물가 안정도 될 뿐더러 화폐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골드는 오히려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점 한 8월 달이나 좀 이제 빠르면 8월 달, 늦으면 한 9월 달에 골드에 매도 트레이딩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매도에 대한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도 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큰 상승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달러 추세를 보면서 움직임 확인하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에서는 달러는 내려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요. 네. 마선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내려갈 수 있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쉽게 생각합시다. 물론 이제 다른적인 요인도 많아요. 경제적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이 경제적 성장이 좀 올라오게 되면 그 나라의 가치가 좀 상승하는 국면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인플레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좀 늘어날 전망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달러는 오히려 강세에 대한 현상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적인 그런 강세 현상이 아니라 그냥 초강세 현상. 오히려 최근 이제 하락폭을 본다라면 지금 달러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달러가 우리가 뭐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씩 반등 오고 있는 국면이고. 테이퍼링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적인 달러에 대한 거는 충분히 좀 악재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달러가 아직은 하락 국면이지만 이런 얘기가 좀 만약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단행에 빠르게 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면 오히려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 국면이지 오히려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아직은 모른다. 8, 9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 봐야 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해설위원님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다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하고서 다시 한번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조금 두서없이 저희가 매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테이퍼링을 염두하는 상황이라면은 달러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달러가 강세.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달러가 지금 왼쪽 차트가 지금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약세장을 다시 모멘텀이 나타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부양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태도를 좀 완강히 취해서죠. 쉽게 얘기하면은 달러를 공급을 계속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한다고 이제 연준에서 좀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FOMC는 달러를 앞으로 들 찍어요. 찍어내는 양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 뜻이 뭐냐? 달러의 공급량이 조금씩 줄어든다, 시장에. 그러면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이제 금값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장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내용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이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대 흐름을 네. 거의 많이 보이죠. 그죠.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자산으로 좀 여겨지다 보니까 반대적인 안전 자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최근 물가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뭐 얘기가 굉장히 나왔지만 연준에서 사실 최근까지도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시장에서 사실 다수가 보는 좀 관측이 올해 이제 3분기 내에 좀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서 좀 대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염두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라세요? 지금 관점에서 무리다라고 이제 저도 좀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 저는 일단은 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장기적인 좀 예측을 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달러를 푸는 속도를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해설위원님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전 고용과 일자리 부분에서도 지금 회복되지 않은 부분인데 오히려 달러 매입을 축소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용 지표를 계속 얘기 드려서 이제 죄송한데 이 계속 대두되는 것들은 결국 물가랑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래서 이 물가 결국엔 안정이 되고 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달러를 계속적으로 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가 되게 시장을 좀 다스리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증시가 크게 우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주는 국면 반면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악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고용 지표 좋게 안 좋게 나오나 안 좋게 나오나 이 가능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 테이퍼링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해왕님 질문 들어갑니다. 해설위원님. 질문보다는 네. 조금 이제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장님께서는 좀 그거를 염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채권 매입 축소라는 단에 즉 이제 출구 전략 그리고 긴축 정책에 대한 발표를 알리는 게 사실 고용 지표 값에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세만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네. 사실 부양이 계속 지속되는 요건이 어떤 다시 고용에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커싱을 맞춰서 고용 지표 회복세 들어가면은 달러는 다시 한번 강세장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고용 지표에 따라서 그쵸. 달러의 강세가 또 휙 바뀌는 그죠. 그런 흐름이 오히려 연준에 네. 대한 발표보다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 시 연준이 말할 거를 좀 선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금값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시청자분들께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금값이 또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지표 주목 잘 해주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이어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틱의 승부 차남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5일은 1.09% 상승한 67.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또 5일 시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사실 오늘 시세는 크게 의미가 없죠. 네. 내일 빅 이벤트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이죠. 오펙 회담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올 게 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뭐 굉장히 내용이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뭐 증액 관련해서 증상 관련해서 내용도 있었겠고 이 부분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4월 회의에서 지난 4월 회의입니다. 5월에서 7월 중 20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는데 과연 이번 회의에서 증산의 200만 배럴에서 더 커질지 아니면 이걸 좀 유지할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증산에 대한 규모가 커진다면은 오히려 조정세가 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하는데 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란 핵 합의 복귀. 네. 예, 포커스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여러분들. 핵 합의 복귀 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변화. 근데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회의를 앞두고 회의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오늘 차례 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6월 2일 앞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구간에서 5일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관망으로 다시 넘어가 주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저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를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좀 또 중요한 화요일 날에 있을 이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 시장과 관련된 이런 회의 같은 거는요. 이제 5일과 관련해서 이제 회의 같은 건 공급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산을 하느냐, 감산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적인 요소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내일 중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별로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란의 이제 핵 합의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란이 지금 핵 합의를 미국에서 이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따지고 나서 이 이란산 원유가 시중에 이제 시장에 좀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금 좀 진전이 안 되고 좀 약간 멀어지게 된다라면 공급량이 안 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시끌벅적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봤을 때 2015년 핵 합의 당시에 국제 유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초반에 있었던 2015년 7월 당시에 이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의 핵 합의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13년 만에. 13년 만에 타결이 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일단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좀 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이 조항 중에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 제재가 풀리게 되고 결국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서 유가가 하락에 대한 이제 근거를 좀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2015년도 7월 당시에는 합의가 되고 나서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유가가 소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합의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유가가 이란산 원유가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재계가 해제가 되고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이란산 원유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1월부터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란이 실제적으로 산유국들 중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미국 WTI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 러시아 이렇게 좀 관련되어 있는데 이란산은 이 비중이 한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란의 핵 합의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니다.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유가의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감산을 하겠대요. 그러면 감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의 우려가 좀 더 커지는 시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오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좀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통했을 때 결국 이란산의 이 원유가 가격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 있을 이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증산을 하느냐 아니면 감산을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봉상에서 정고점을 이탈한 가격대는 얼마 별로 시간이 5월 28일 날 이탈을 했거든요. 신고점 갱신을. 근데 신고점을 갱신을 하자마자 박스권 장세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있을 이 정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 결과치를 좀 예측하면서 판단 전략을 좀 세워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관망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론은 이란의 이 핵합의에 대한 이슈는 결국 중요하지 않다. 다음 내일 있을 이 정례회의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를 또 강조해 주셨는데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슈가 좀 두 개로 나뉘지만은 뭐 증산 관련 내용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좀 내려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꼭 인지해야 되는 건 오늘 차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건 이란 핵합의 복귀는 시장에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오펙 회의, 증산 관련한 이슈 이 부분만 집중하자. 이게 좀 논점인 것 같습니다. 뭐 증산하면 당연히 매도를 봐야겠죠. 네, 이 부분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저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할 이슈 잘 짚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아쉬우신 분들 나눌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티기 승부 차남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백티기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돌아오니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